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시세를 보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보유한 코인이 조금 오를 것 같이 하다가 조금만 까져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막 이렇게 위축되거나 이거 괜히 뺄걸 막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사람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누구나가 저는 다 똑같은 마음일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딱 바라보면 레이븐이나 뭐 폴리메스, 뭐 증권형 토큰 기반 위주의 어떤 그런 다이어그램 위주로 지금 가기 때문에 그 외 코인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플랫폼 코인, 아니면 익명성 코인, 아니면 뭐 페이먼트 관련한 코인, 아니면 뭐 결제 관련한 코인 어떤 큰 범주로 따지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에 이제 새로 코인원에 등장하고 이제 그 폴로니엑스의 이제 거래가 앞으로 시작될 코스모스 코인 같은 인터체인지 관련 어떤 그런 코인들, 그러니까 다이어그램을 크게 이렇게 분산해서 보면 그런 식의 움직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어떤 이유에선진 모르겠지만 증권형 토큰 관련해서 물론 시세 분출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내 코인은 안 오를 것 같죠. 본인이 가지고 계신 뭐 리플이라든가 스텔라 루멘은 오르지 않을 것 같죠.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설프게 이거 안 가니까 내가 산 코인, 플랫폼 코인, 뭐 아니면 이오스라든가 네오라든가 저는 분명히 괜찮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거에 관해서는 확신을 해요.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을 때 그 가격대에 저도 사실은 샀어요. 조금 까지더라도 후회는 없어요. 그래봐야 뭐 100원, 200원인데요, 개당. 그 어떤 거는 뭐 500원 올랐고, 어쨌건 500원 올랐다고 해서 10,000원짜리 500원 올랐다고 해서 행복해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어쨌건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섣부르게 여기서 갈아타기보다는 내가 보유한 코인이 시총도 상당히 높고 포텐셜이 내 자신이 판단했을 때 높다고 판단하면 그대로 계시는 게 오히려 더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선프레하게 여기저기 옮겨 타시는 것보다는 저는 그게 낫다고 판단하거든요. 진짜 스캠 코인 아니라면. 다이어그램의 어떤 그 큰 범주에 속했을 때 지금은 뭐 증권형 토큰 위주의 어떤 뭐 트렌드가 세력이 그쪽으로 개입이 돼 있다면 그런 거는 분명히 옮겨 다녀요. 뭐 차후에 뭐 익명성 코인이라든가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뭐 플랫폼 코인, 이더리움이라든가 네오라든가 이오스 위주라든가 에이다하고 트론하고 동전 코인 중에 플랫폼 코인으로 특화된 어떤 그런 코인들 위주로 이렇게 재편이 된다던가 그런 게 어떤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깨에 힘주고 그랬을 때 너무 그거에 관해서 의식하실 필요도 없고 내가 가진 코인은 지금 쪼그러들었다 그래서 너무 막 위축되실 필요는 분명히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잡설이 좀 길었는데 말을 하다 보면 항상 이게 사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게 두 가지 뉴스를 중점적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사실은 뭐 차트적인 어떤 뭐 개별 코인에 관한 그런 거보다 보시고 각자 이제 판단을 하시고, 사실은 제가 이제 캡처해서 따놓은 한국 뉴스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어저께 저녁에 발견했는데 6개의 매스미디어,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그걸 올렸는데 그거를 제가 지금 아침에 찾아보니까 그 문건에 관한 게 삭제가 된 게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뉴스를. 근데 어쨌건 저는 아침에 간신히 찾아가지고 캡처를 해놨어요. 그거를 제가 빗대어가지고 이 비트코인으로 이제 우리 대중들이 언제까지 규제안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좀 투자로서 어느 정도 수익을 추구할 수 있을까, 그게 몇 년까지인가에 관해서도 제가 추론한 어떤 그런 수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당신이 만약 지금 보면은 마운트 곡스로부터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비트코인을 리펀드 받는다면 당신은 뭐 어떻게 할 거냐, 이걸 했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이번 주에, 그러니까 26일이죠. 오늘 25일이니까 26일날 내일 펼쳐질 여러 가지 사건이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비트코인 캐시 IPO에 관련한 어떤 그 결과문이 공개가 될 거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마운트 곡스에서 리펀드 되는 어떤 그런 코인이라든가 아니면 비트코인 캐시에 관련한 그런 것들, 그게 뭉뚱그려서 시장에 아마 작용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지루한 횡보 장세가 더 이상은 있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사실은 그 어떤 그 자금력 회전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5%나 되는 사람이 홀딩하겠다, 아니면은 19%나 되는 사람은 현금으로 그냥 바꿔버린다, 그리고
13%나 되는 사람은 알트코인을 사버리겠다. 그리고 43% 정도, 과반수 이하 정도죠. 과반수 이하 정도는 43%는 그냥 결과를 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했는데, 리펀드에 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에 긍정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영향을 주는 게 지금 보시면은 38% 정도 돼요. 그리고 그냥 현금으로 바꿔버리겠다는 사람이 19%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마운트곡스에서 이번에 리펀드를 해준다면 그게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뒤에서도 이제 언급한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누가 이게 장난스럽게 트윗에 올렸는데 이 사진을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서 지금 하방으로 있고 녹색으로 퓨처라고 해가지고 쭉 올라가 있는 거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한 이 정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급상승이다 이건 좀 약간 오버한 거고 오르기 직전까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누가 장난스럽게 이제 올린 거죠. 비트코인에 관해서 예측들을 이제 해보자라는 거 해서 그런 건데 이거를 어저께 이제 제가 캡처한 거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10,000 넘을 것 같니? 라고 하니까 57%, $10,000 이하일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이 43%예요. 그래서 60% 가까이 되는 사람이 사실 $10,000 이상 갈 거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엄청나게 높은 확률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도 사실 살얼음판을 걷는 어떤 그런 마음일 거예요. 모두가 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어저께 바이낸스 코인이 되게 많이 올랐는데 아마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바이낸스에서 런치패드 하는 거를 펌에 시켜가지고 새로운 형태로 추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20일 동안에 BNB를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냐에 관해서 그 티켓을 증정을 해줘요. 그래서 100개 이상, 200개 이하 가진 사람은 티켓 하나, 200개에서 300개 가진 사람은 500개 이하까지, 500개 이하, 500개 이상까지는 티켓 5개. 그러니까 대충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죠? 그래서 예전에는 바이낸스에서 런치패드 할 때, IEO 할 때,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할 때 선착순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빨리 접속해서 빨리 코인 보내줘가지고 누가 사지냐, BNB. 그래서 그런 거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로터리죠. 복권식으로 돼가지고 누구나가 다 이제 참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창펑자오가 이제 그거죠. 참여를 하려면 수익은 분명히 난다. 그건 누구나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참여를 하려면 BNB를 보유해라. 그러니까 BNB가 갑자기 막 오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잔머리를 참 잘 쓰는구나. 근데 사업가로서 머리 잘 쓰는 거죠. 저는 나쁘게 생각은 안 해요. 어쨌든 뭐 그냥 하나의 사업가로 따지면은 저는 머리 엄청나게 좋은 사업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이제 문 오버로드가 올린 건데 그림을 크게 보면은 삼각형이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갔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근데 여기서 이 동그라미 친 구간 이 동그라미 친 구간이 2017년이죠. 2017년 4월달에서 5월달 넘어가는 그 구간이었어요. 이게 여기 보시면은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몇 월달이다 이걸 보자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갔던 2017년이 지금 2019년에 들어서 지금 이 정도 구간이 지금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문 오버로드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의견이 되게 분분하고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시세에서 큰 조정이 올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보시면은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저는 더 상승한 다음에 조정이 올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알트코인도 조금 더 끌어올린 다음에. 근데 지금 섣부르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 않을까. 향후 며칠간에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어쨌건 이런 식의 보링한 어떤 그런 지루한 장세가 어느 정도 끝나면 이런 식의 급등이 분명히 올 수 있는 구간이 올 여름 구간에는 분명히 온다는 거를 카카오톡의 클레이튼 X도 6월달 말에 런칭을 시키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는 비밀번호를 대입을 하고 2FA 키를 거기다 입력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거래도 할 수 있고 전송도 하고 막 그러는데 클레이튼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행태가 뭐냐면 카카오톡, 카카오페이나 어떤 그런 거를 이용해서 사실상 쉽게 결제를 하고 이커머스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행태의 어떤 그런 거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실물 경제에서 직접적으로 쓰기 힘든 구간이긴 하지만 그런 플랫폼이
상용화돼서 현물경제 시스템에 도래하는 올 여름부터는 뭔가 대중들한테 거대한 물결이 분명히 일어나면 이런 식의 어떤 그 방향성이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마 기억들을 하시겠지만 잘 빠져나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맨날 올라. 너무 좋아. 다시 내가 물린 가격에 다시 갔구나. 난 탈출한다. 해가지고 탈출한 가격 이상 갈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욕심을 부려도 적당히 부리자는 거죠. 예, 욕심이 머리 끝까지 차면은 그때는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될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바이낸스가 런치패드 토큰 판매 방식을 복권으로 변경합니다. 복권으로 가니까 이제 뭐 예전에는 어떤 인터넷에 관해서 빠르게 접속해서 빠르게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남들보다 확률상 되게 높았는데 대다수의 대중들은 그런 방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공할 확률이 되게 적었는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BNB를 많이 샀으면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기회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저는 근데 안 하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BNB를 가지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겠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발행의 경고. 이게 3월 25일 날 나온 건데 BIS가 자기자본 비율이거든요. 국제결제은행. 그래서 BIS에서 자기자본 비율에 관해서 규정을 발표를 해요. 그리고 바젤 1, 바젤 2, 바젤 3까지 있거든요. 근데 바젤 3가 사실 시중은행들은 적용이 돼가지고 지금은 예전보다 더 타이트해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기 때문에 대출문도 사실상 점점 줄여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은 어떤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 비슷비슷하게 돌아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원화되고 지금 어떤 그런 예전보다 다르게 어떤 그런 행태가 벌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바젤 3가 지금 어떻게 작용하는 거는 전 세계 은행에 다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규제 대출에 관해서 쪼여가고 있는 건 맞는 거예요. 그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중국도, 미국도, 한국도 마찬가지로, 일본도 다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식으로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해서 경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버블의 급작스러운 붕괴를 막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대출을 해줬다면 그거는 결국 버블이 더 커져가지고 시한폭탄이 돼서 지금 있는 현물경제 시스템 전반적으로 아마 다 붕괴되는 어떤 그런 걸 초래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으로 완급 조절을 하는 게 사실 스탠다드가 되는 게 사실 BIS인데 제가 여기하고 관련된 뉴스를 찾은 게 있는데 그게 한국 커뮤니티 사이트 그러니까 한국 네이버나 다음에서는 사라졌어요. 제가 그거는 이제 찾아서 캡처를 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데 어쨌건 지금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디지털 통화 CBDC 발행으로 인한 리스크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금리 조정에 따른 시중 현금 수요 변화, 중앙은행 대차 대조표 잠재적 변동 리스크, 기존 금융 시스템 안정성 위협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 보면 국제결제은행 BIS에서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에 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매스컴에는 지금 시사하는 바가 되게 커요. 오피셜하게 나온 이런 뉴스들은. 근데 뒷구녕에서는 다른 행태를 보이는 게 있다는 걸. 그래서 제가 그거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바젤 3에 직면한 신규 인터넷 은행 자본 부담은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1월 28일 날 나온 뉴스예요. 사실 좀 지난 건데 연결해서 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바젤 3에 보면은 BIS 비율이 13에서 14% 이상 맞춰야 설립 후 3년에서 5년 동안은 적자를 각오해야 한다가 1월 28일 날 나온 뉴스예요. 그래서 지금 신규 인터넷 은행이 토스뱅크에 원래는 신한이 참여하기로 되는데 거기가 빠지고 지금 컨소시엄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인터넷 뱅크가 제3 인터넷 뱅크가 이제 출연하기 바로 앞두고 있는 현재 상황이죠. 근데 보시면은 이변의 신규 인가를 받는 인터넷 전문 은행은 2020년 출범이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2020년 출범되는 거를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3년의 여유 기간이 있었던 K뱅크, 카카오뱅크와 달리 설립하자마자 바젤 3 등 각종 자본 규제가 적용된다. 라고 여기는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신설후 3년에서 5년간 적자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사업자들보다 체감적인 자본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나오면 누가 이 인터넷 뱅크를 누가 출범을 하겠어요? 누가 여기다가 투자를 하겠어요? 바뀌었다는 거죠. 법도 바꿔. 그림자 금융 세력이란 인간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러니까 지들이 하기 위한 일은 법도 바꾼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법도 바꿔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이거를 보시면 되는데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늘 3월 중에 제4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일괄 접수할 예정이다. 1년 후를 전후해 2020년 1, 2분기 중에 진행될 계획이다. 라고 여기 일단은 써있는데, 보시면은 문제는 바젤 3를 비롯한 각종 은행 자본 규제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2023년부터 전면 적용된다는 점이다. 라고 나오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암호 자산하고 사실 관련이 되게 밀접하게 있어요. 왜냐면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다들 느끼시겠지만 카카오뱅크하고 관련 있는 데가 깊숙하게 관련 있는 데가 카카오톡이라는 데고 카카오페이고, 그리고 두나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비트하고도 상호 연동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미.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시면은 2023년부터 전면 적용된다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어떤 그 암호화폐가 엄청나게 빡세게 규제나 아니면 세금이 엄청나게 행해지지 않는 그때까지가 저는 2020년 말까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거를 보고 때려 맞출 수는 없지만, 이거랑 이제 바젤 3가 시행되면 은행은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에 맞춰 총 자본 비율 8% 이상, 기본 자본 비율 6% 이상, 보통주 자본 비율 4.5%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손실 보전 완충 자본과 가계대출 부문의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확보할 의무도 주어진다. 라고 여기는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지루하게 이 문구를 보시고 이거 코인하고 관련 없다, 재미없다라고 보실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나중에 바젤에 관해서 찾아보시고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 자산에 관해서 잘 연결 관계를 잘 가만히 봐보세요. 은행하고의 연관 관계랑 그 어떤 암호화폐 거래소의 관계를 가만히 잘 보세요. 그러면 아마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울러 인터넷 전문 은행은 출범 후 3년에서 5년은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출범 첫해 1,000억 원 수준의 단기 손실을 냈으며 K뱅크도 지금까지 자본 잠식 상태다. 그래서 어쨌건 여기서는 바젤 3를 적용을 해서 이번에 인터넷 은행도 빡세게 적용을 하겠다,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3월 24일 날 나온 뉴스거든요. 근데 이거 보시면 법이 바뀌었어. 금융위원회 인터넷 전문은행 바젤 3 자본 규제 3년 유예. 이 법은 누가 바꿨을까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새로 신생되는 인터넷 전문은행도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국가에서 지금 블록체인을 규제한다. 암호화폐를 규제한다. 그래서 크지 못할 거다. 근데 인터넷 전문 은행을 키워준다는 얘기는 사실상 카카오뱅크가 어떻게 보면은 암호자산하고 더 가깝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안 되시나요? 왜냐면 중간에 업비트가 있잖아요. 두나무라는 자회사를 통한 업비트가 중간에 껴있잖아요. 또다시 빗썸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규 인터넷 전문 은행하고도 분명히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인원도 어떤 은행하고는 분명히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대규모의 어떤 그 암호자산 거래소들은 앞으로는 그런 상호 인터넷 전문 은행하고의 어떤 그런 교환이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어쨌든 법이 자본 규제에 관해서 3년 동안 유예했다. 근데 여기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바젤 1에 대한 것만 적용하는 게 2020년, 그리고 2021년, 2022년까지 바젤 1까지 적용하고, 바젤 3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2023년부터 25년까지예요. 그리고 전면 적용하는 게 2026년부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고 사용하시고 그러실 때도 세금이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저는 적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용화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가 되면은 조금 더 세금이나 아니면 규제가 더 많이 타이트하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바젤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는 전 세계하고 분명히 관련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금융당국이 올해 출범할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자본 규제를 유예키로 했다. 예.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1월 23일인가 나온 뉴스에는 규제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또 유예시키기로 또 바꿨잖아요. 근데 이 뉴스는 삭제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너네들은 알 필요 없어 이거죠. 괜히 내보냈다가, 저는 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쨌든 인터넷 전문은행이 국가에서 밀어주는 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인이 안 오른다는 거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마시고 분명히 오를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의도적으로라도 분명히 올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본 규제의 경우 설립 연도와 이후 두 개의 회계 연도, 설립 2년 차에서 3년 차에 걸쳐 바젤 1을 적용하고, 바젤 3는 설립 4년 차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설립 6년 차부터는 바젤 3가 모두 적용된다. 레버리지 규제는 설립 4년 차부터 전면 적용돼 자본 규제마다 적용 유예 기간을 다르게 한다. 그리고 2017년 설립된 기존 인터넷 전문은행 역시 자본 규제 적용 시기를 종류별로 2년에서 3년씩 유예했다. 자, 이것도 바꿨죠. 그러면 카카오하고 K뱅크에 관한 것도 좀 완화를 시켜주고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금융위는 바뀐 규제와 관련해 3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은행업 감독 규정 및 금융지주 회사 감독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 그래서 이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5월 중 시행을 추진한다. 이것도 5월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카카오뱅크나 K뱅크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아지는 시기가 5월달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4월달에 시세가 패닉이 나올지 아니면 지리한 장세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알트 시장이 트렌드별로 차별화 장세가 분명히 갈 거예요. 지금은 증권형 토큰이긴 하지만 그게 익명성으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 플랫폼으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 페이먼트 결제 위주로, 그 다음에 인터체인지 위주로 뭐 이런 식으로 옮겨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뭐 5월달. 예.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5월달부터 비트코인이 어떤 발악을 벌일지는 모르겠어요. 4월 말부터일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부에서도 저는 이 시장에 관해서 그러니까 뒤통수 치기 위한 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세력들이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젤 3가 뭐냐? 국제결제은행, 아까 BIS 나왔죠. BIS 산하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가 2010년 9월 12일 스위스에서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 회의에서 발표한 신국제은행 자본 규제 기준이다. 은행 자본 규제였던 바젤2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 2013년 12월부터 국내 은행에 도입되었다. 그래서 바젤3도 단계적으로 지금 국내 은행에 적용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인터넷 전문 은행에 관해서는 조금 더 딜레이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아까 마운트곡스 얘기를 했는데 1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가 마운트곡스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예정. 작년에 8월 26일 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걸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2014년 2월까지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소는 2014년 초에 현재 2,800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이 도난당했다고 거래소가 밝힌 후 갑자기 오프라인 상태가 되었다. 그때까지 거래소는 전체 비트코인 양의 70% 이상을 유통시키고 있었다. 자, 여기서 이거 보이시죠? 2014년 2월까지. 그러니까 날짜를 잘 기억을 하시고, 또 여기 보시면은 이것은 내년 2월까지 배포될 예정이다. 그게 올해예요. 2019년이에요. 이것은 사건이 시작된 지 아까 2014년이니까 5년 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이 2019년이잖아요. 이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의 현재 가치는 10억 달러 이상이다. 자, 이게 풀리는 게 오늘이나, 그러니까 내일이에요. 예. 내일 이게, 그러니까 마운트곡스에서 예전에 이제 해킹당했던 사람들한테 이거를 리펀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급되어 주는 게 시장에 갑자기 현금으로 쏟아질까요? 아니면 이게 알트 시장으로 들어올까요? 자, 계산들을 해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비트메인의 IPO가 결정되는 것도 또 내일이에요. 이상하게. 예.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날짜도 제가 봤을 때 누군가가 맞춘 것 같아. 의도적으로.
왜냐면 마운트 곡스에서 지금 이번에 풀리는 그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의 그 물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되게 커요. 예. 그것도 크고, 이번 주에 가장 큰 아마 쟁점이며 이슈가 비트메인의 IPO가 방향성이 어디로 정해지냐죠. 지금 보시면은, 예, 이게 어디로 가요?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도 많이 지급이 돼. 시장에 풀려. 묶여있던 게. 그리고 비트메인도 IPO가 결정이 돼. 그럼 비트코인 캐시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론 내보면, 만약에 비트코인 캐시가 시장에 쏟아지면 비트코인 캐시가 폭락을 하고 비트코인도 사람들이 캐시로 환전해서 이 시장 엄청나게 폭락해.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다르게 생각하면 비트메인에서 IPO가 승인이 나고, 예? 승인이 난다면 시세가 오르죠. 마운트 곡스에서 일반 대중들한테 다시 리펀드해준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가 작용을 해서 그게 알트 시장으로 쏟아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긍정적인 시나리오고, 저는 약간 긍정적인 시나리오 쪽으로 갈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저를 엄청나게 욕하시겠죠. 근데 어쨌건 저는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네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다시 뉴스가 내일 아마 다시 만들게 되면 어떤 뉴스를 제가 만들지, 어떤 뉴스를 찾아낼지 모르겠지만, 아까 바젤3 그 유예기간, 인터넷 전문은행 유예기간 그거랑 보시고, 한국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관해서 뭐 규제 안에 관해서 발표하는 거를 5월달이라는 거, 예? 그것도 보시고, 비트코인 캐시 IPO가 내일이라는 거, 마운트 곡스에서 물량이 풀리는 거,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 그게 쟁점이에요. 그거를 여러 가지 것들을 순서적으로 잘 이렇게 퍼즐을 맞춰보시면, 그래도 내 코인이, 지금 내가 산 리플이, 내가 산 스텔라 루멘이, 내가 산 뭐 이더리움 클래식, 뭐 내가 산 뭐 무슨 코인이 지금 증권형 코인만 가고 내 코인은 안 가는데, 짜증날 필요는 없겠구나. 그래도 찰리 브라운이 이런 얘기를 좀 폭넓게 해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타당성은 있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예,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뉴스는 러시아 군인 100명이 물자 실은 항공기 2대 베네수엘라에 도착. 수송기 한 대는 돌아가고 파견 이후 즉각 알려지지 않아. 자, 미국이 지금 베네수엘라에 엄청나게 많이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보면 지금 석유 문제로 다리를 걸어가지고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의 친미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다리를 건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동을 건 게 지금 러시아예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러시아에 금 20톤을 보냈었다는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러시아 군인이 지금 보시면은 베네수엘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 파견은 지난 1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스스로 임시 대통령을 선언한 이후 미국 등 서방 50개국의 지지 아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여러 추측을 낳고 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반면 러시아는 마두로 대통령을 합법적으로 대통령에 인정하며 맞서고 있다. 지금 러시아에서 여기 베네수엘라다가 100명이라는 러시아 공군을 여기다 투입을 했어요. 그렇단 얘기는 자기네 전략자산도 여기다 보내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거의 문제가, 게임이. 근데 더 웃긴 거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미국의 특검 트럼프 러시아 공모 못 찾아, 사법방해는 유무죄 판단 유보. 그래서 미국 법무부에서 4쪽짜리 특검 수사 요약본 의회 제출, 결정적 한방 없는 듯, 트럼프 일단 면죄부, 민주 전면 공개 총공세소, 대선 전국 후폭풍. 그래서 원래 이번에 민주당에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을 러시아하고 선거에다 뭐 도와줬다,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러시아가. 근데 그거에 관해서 사실 이번에 족쇄가 채워졌던 게 풀린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럼프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근데 저는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이란 사람을 괜찮게 보거든요. 개인적 입장으로는. 사업가로서 봤을 때, 아니면 뭐 그냥 하나의 캐릭터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생뚱맞은 짓을 되게 많이 하지만 저는 이 사람도 뭔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갔을 거고, 러시아하고 관련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결론이 도출됐지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전 세상을 움직이는 그림자 금융 세력이란 사람들은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결탁, 그리고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미국과 지금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중국과
보이지 않는 데서는 지들끼리의 어떤 그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그 중간에 정치 이념을 갖고 어떤 뭐 사상주의 이념을 갖고 서로 뭐 갈등을 뭐 야기시키고 하긴 하지만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서 또 보시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특검이 이 두 가지 핵심형의 모두 입증에 실패함에 따라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된 상황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스캔들에 휘말려가지고 뭐 탄핵이 될 거다라고 말했던 사람도 있지만 저는 항상 반대로 얘기했죠. 작년서부터. 차기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더 대통령에 당선이 될 거다. 그 다음에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는 여자 대통령이 나올 거다. 미국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시간이 흘러서 보시면 아마 아실 것 같고 트럼프하고 러시아의 어떤 그 관계 그거에 관해서 이번에 이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미국 공화당 내 트럼프 대통령 대규모 추가 대북 제재 철회 지시의 비판 목소리. 자,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어느 쪽으로 그냥 북한에 관한 어떤 그 규제안 같은 경우도 일방적으로 끝까지 몰고 가다가 극적 타결 쪽으로 또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항상 긴장감을 완화하는 어떤 이런 추임새를 던지죠. 근데 미국 내에서 밀어주는 하다못해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광대 같고 되게 단순한 사람 같지만 엄청난 전략가 중에 전략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어떤 그 이상의 5차원적인 어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저는 여러 가지 말이나 행동을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밀어주는 배우 세력도 누군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탄핵이 절대로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아마 탄핵이 안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